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살려 그런다.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경제에 대해서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서 오늘도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서 다시 또 오셨는데 네. 그 지난주에 잠깐 저희가 방송하면서 나눴던 내용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고 네. 그다음에 충분히 못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네. 네. 지금 또 중요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지금 보면 제가 뉴스 검색을 주담대로 좀 해봤더니 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주담대 최저금리 2%대로 뚝. 네. 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영끌 쪽 막차 탈까? 주담대 최저 2%대 은행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담대 2%대 찍었다. 서울 집값 무섭게 꿈틀대는 이유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좋은 겁니까? 기준 금리 인하 여러 가지 뭐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고 네. 경기 우측 우려가 좀 있으니까 기준금리 내려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실제로 시장금리에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2% 후반대로 최저금리가 내려온 최저금리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은 3년 만에 최저치여서 네. 사실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내려가니까 지금 이때 이제 돈 빌려도 되겠다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거네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징적인 측면이 뭐냐면 네.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향후로 더 인하될 거야. 네. 이런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분들이 네. 주담대 같은 경우에 지난해 쭉 보면은 한 네. 20-3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40% 5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시장이 이제 바로바로 금리 인하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변동금리로 지금 많이 빚을 내고 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더 인하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네. 작용되는 거죠. 뭐 당연한 뭐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음 달 7월부터는 가계 주담대 거기다가 뭐 신용대출 한도 이거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먼저 DSR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우리말로 하나요? 일단 우리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고요. 예.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 DSR.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득하고 비교해서 네. 대출을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이고요. 그런 비율이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DSR이 적용되면서 부채의 금 전체 총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DSR이 있기 전에 DTI가 있었거든요. DTI. 예. 이렇게 다 어려워요 말이. Debt, 예. Debt to Income이라고 그래서 어. 이건 뭐냐면 가계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있잖아요. 그 네. 총량을 이제 규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총량을 네. 규제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금액하고 매년 갚아야 될 그리고 다른 부채의 이자를 전체 금액하고 그게 소득의 몇 %가 되는 거를 대출해 줬어요. 네. 이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DSR하고 DTI가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DTI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대출은 이자만 반영했다고요. 아하. 근데 DSR은 전체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나 이런 네. 것들의 원리금까지 고려해서 한도를 낮추겠다. 한도를 아하. 고려하겠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담대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주담대 빌릴 때만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빌리는구나. 그쵸. 그 비율을 규제했는데 그쵸. 지금은 모든 대출, 그쵸. 신용대출, 뭐 다른 뭐 대출 다 포함해서 하니까 네. 주담대 할 때 다른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이 비율 자체가 줄어들겠네요. 대출 비율이 대출 줄어드는 비율이 거죠. 줄어든다.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네. 이 DTI만 적용될 때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주택 사는데 사용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원금 상환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DSR이 적용되면 쉽게 말해서 신용대출을 막 일으켜서 그러게 집을 안 사기는 좀 되겠네.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그런 수요를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DTI가 언제 도입되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도입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증하니까 이런 규제가 사실 금융 안정 차원에서 필요했고 그전엔 그게 없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LTV가 있었어요. LTV. 그래서 쉽게 말해서 들어봤어요. 내 자신들이 소득이 어떻게 됐던 집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론 투 밸류라고 그래서. 집에 그 집 가치에 그렇죠. 대비해서. 그래서 집이 10억 원이면 네. 내가 소득이 얼마나 됐던 재산이 얼마가 있고 상관없이 집에 그냥 대출을 해줘요. 40% 50%를. 그때는 진짜 그럼 집 사기 더 어떻게 보면 더 쉬웠죠. 쉬웠죠. 쉬웠네요. 뭐 직업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니까요.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네. DTI가 적용되면서 이제 소득도 고려하겠다. 왜냐하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당연히 고려합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봐야죠. 이제 늦게 도입됐는데 네. 그게 이제 참여정부 때 도입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게 또 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대출, 그렇죠. 막 일단 다른 각종 걸로. 대출들을 막 동원해 갖고 집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 네.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DSR이 도입됐습니다. 아 그래요. DSR 도입돼 있는 지금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몇 퍼센트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은 1금융권이 예. 40%예요. 40%. 2금융권은 50%. 그러니까 어. 내 소득의 전체 부채 원리금 상환 1년 동안 상환할 게 내 소득의 40% 한도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은 안 대출이 됩니다. 안 됩니다. 심사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40%, 50% 금융권에 따라 다른데, 근데 DSR까지 저희가 이제 알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뭡니까? 이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는데요? 그렇죠.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예.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데 이제 자꾸 이런 게 붙는 거죠. 스트레스 DSR 말씀하신 것처럼 예. DSR에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채를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최근에 금리의 변동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감안한 대출을 해줘야겠다. 변동성에 감안한 대출을 네. 해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았을 때 막 네. 사람들이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향후로 금리가 낮았다는 말은 뭐냐면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금리는. 그렇죠. 예. 이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서 그 DSR을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일종의 가상금리를 붙이는 겁니다. 아하 가상금리를 붙인다. 네. 그렇게 되면 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이자가 상황이니까. 더 많이 내야 이자가 되니까. 예, 더 늘어나니까 산출되는 이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죠. 금리를 더 붙인다는 개념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DSR에 그렇죠. 가상금리를. 가상금리를 붙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3%면 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1.5%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럼 4.5%가 되고 그럼 네. 원리금 상환하는 전체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추정되는. 네. 그러면은 대출 총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네. 이제 금리 인하기라고 했잖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이거를 2단계 실시한다. 네. 더 강화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서도 가상금리를 또 붙인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니요. 그래서 도입한 예. 거예요. 어.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될 때 사람들이 막 무리하게 대출을 예, 일으키니까 여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 받지 하지 마세요. 마세요라고 일종의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대출의 한도를 금리 줄이는 인하기에.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금리 네. 인하기의 스트레스 DSR이 네.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그래서 정부가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충 장치를 좀 두고 있다. 네. 금리 인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럼 이거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건 정부가 아니고 이제 금융당국, 금융당국에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계속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네. 사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예. 스트레스 DSR 이미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고 있고 네, 1단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금리 인하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대출 총량을 좀 규제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DSR 이게 더 강화가 되면 치료부터 강화가 되면 주담대 대출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드리면 좋은데요. 네.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이 다른 대출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현재 3억 7천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6월까지는요. 근데 7월이 되면 스트레스 DSR이 평균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때 네. 3억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이 줄게 돼요. 대출 금액이 2천만 원 줄어든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집을 사야겠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야겠다는 분들은 7월까지 가지 않고 6월에 빨리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 한 3, 4월간 주택담보대출, 네. 개별대출 금액이 증가액이 5조 원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5조 원. 말에 2조 원이 채 안 됐어요. 네. 근데 크게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미리 내가 대출 받아서 집 사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막차 수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영끌 쪽 막차 탈까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 거 있는 게 지금 그야말로 6월이 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이왕 집 사고 빚 낼 거 6월에 내면 되지. 네. DSR 스트레스 받기 전에 금리 더 오르기 전에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요 지점에서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집값이 높다 낮다를 사실은 고려하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데 마치 내 집을 대출을 해줄게 네. 라는 것을 이익으로 생각해요. 사실 그거 다 빚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다음 달에 대출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만 대출 되니까 지금 빨리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홈쇼핑 광고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마감됩니다. 네, 마감됩니다. 마감되니까 빨리 딱딱딱 네, 지금 네, 큰일 네. 났습니다. 그 느낌, 예.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는 네. 상황을 빚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 형태를, 이 네.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였냐면 2009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도 네. 2009년 이후부터 DTI가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막 받기 시작해요. 심리적으로. 네. 그러면서 2008년까지 힘들어서. 집값이 네. 떨어졌거든요. 근데 2009년도에 빚을 내서 또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2009년도에 집값이 오릅니다. 아니 집값 이게 무리한 대출 안 하게 하려고 제도를 만든 건데 네.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상황. 그 전에 막 빚을 빨리 많이 대출 내서? 받아서.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이후에 예. 집값은 다시 2013년까지 크게 하락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 사례 보면 지금도 지금 사람들 조급해가지고 막 집 사서 집값이 오르는데 이게 집값 상승으로 쭉 가기는 또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식 시장이면 가능해요. 그건 주식은 유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쉽게. 초등학생도 쉽게 말해서 용돈 받으면 부모 허락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소수점 투자 뭐 이런 것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부동산은요 아무리 그 사고 싶어도 절대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출을 받아서 막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속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대상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그래서 계층이.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막 사면 네. 향후에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야, 그러면 이게 지난 2월에 DSR,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이게 처음 적용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실제로 대출 한도가 줄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지난 주택담보대출이 4개월 정도 줄진 보면?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신용대출이 조금씩 줄긴 했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그 이후로 증가했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전체 가계대출을 볼 때 두 가지 또 볼 게 뭐냐면 네. DSR이 적용 안 되는 대출이 있어요. 그래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뭐가 그러니까 적용 안 예를 들어서 됩니까? 예. 쉽게 말해서 뒷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전세 대출과 아, 그다음에 전세대출은 정책 대출. 정책 대출. 네. 어. 네. 이 부분은 DSR 적용을 안 되고 그냥 네. 대출을 해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DSR이 아무리 적용이 돼도 네. 사실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그런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해서 네. 이런 증가하는 주담대를 줄일 수 있을지, 진정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낮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을 막 일으키고 그다음에 다른 정책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 일시적으로 작동돼서 가계 대출이 줄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겹치는 겁니다. 네.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더 강화된 금융당국에서는 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가계 대출이 그냥 증가하게 놔둔다는 건 뭐냐면 그거는 정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규제가 들어오는데 흥미롭게도 지금 상황이 일시적인 거라면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대출 받을 여력이 줄어들어요. 자연적으로. 네. 그러면 시장의 위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한국의 부동산 사이클을 크게 만드는 또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열된 양상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사람들 심리가 지금 반영된 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아무리 뭐 스트레스 DSR을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빠져나갈 구멍도 있고, 네.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유 뭐 그 정도야 좀 있다고 하더라도 감소하면서 지금 안 사면은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지금 퍼지고 있어서 네. 뭐 거래량 증가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그게? 말씀드린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대 부동산 규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세금 규제, 그렇죠? 그리고 개발 규제.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대출 규제가 있어요. 대출 규제까지. 대출 규제 풀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종부세 등 기타 양도세 등 세금 완화해줬고요. 네. 재건축 규제 완화해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앵커님. 누가 가장 불안할까요? 누가 가장 불안할까? 네. 글쎄요. 규제 완화할 때 집 네. 없는 사람이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예. 규제 완화해 주는데 다주택자가 불안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편해지지. 좋아하죠. 마음이 편해지지. 예. 근데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해주면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커집니다. 네. 집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아. 이런 불안 심리가 커지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금융시장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어요. 금리 인하라든가 이렇게 중첩되면서 불안과 기대감이 중첩되면서 지금 대출의 증가와 무리하게 또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 특히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똑같이 2009년도에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지금하고 똑같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그렇죠. 그때도 세제 완화해 주죠. 보유세 완화해 주죠. 재건축 규제 완화. 예를 들어서 재건축 규제 완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그 전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 진단을 2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 1회로 줄여줘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그럼 지금은 1회마저도 없애주겠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것처럼 똑같아요. 아주. 다 풀어주는. 그때 주택 정책을 만든 담당자가 지금 국토부 장관입니다. 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완화해 주죠. 개발 규제 완화해 네. 주죠. 또 대출 규제도 완화해 주죠. 대출 규제 완화. 그죠? 각종 예. 완화가 들어가면서 그때도 똑같이 2009년도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빚을 일으켜서 짐 싸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그게 지속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락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기시감이 드는 게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MB 정부의 모습이 그대로 판박이처럼 반복이 되고 있다. 완전요. 그럼 그 결과도 비슷할 가능성이 똑같을 그래서 가능성이 저희가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겠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막 이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살 때
이게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특히 네. 무주택자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나는 돈도 많고 그리고 난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번 시장을 상상으로, 보시라고요. 상상의 나래를 그렇죠. 펼쳐봐라. 내 집 마련할 때도. 예. 그러면은 시각이 좀 생각이 달라지게 돼 아. 있습니다. 지금요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 왜요? 맞아요. 왜였을까요? 돈이 안 되니까. 지금 사봤자. 예. 예.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빚을 일으켜서 또 집을 막 산다? 네.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갈 건지는 저희가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집은 가졌는데 하우스 프로가 하우스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맞아요. 지금 그게 또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고 MB 때 상황이 어땠는지 복귀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흐름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쵸. 좀 대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왜 부동산 시장은 특히 과거하고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네. 뭐 자산 시장에서 비슷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5년 전이나 10년 그렇죠.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집을 갖고 싶고 돈을 맞아요. 벌고 싶고 욕망과 욕심과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사이클은요 흥미롭게도 유사하게 움직여요. 그렇네요. 오, 맞아요. 네.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안 게. 변해요. 예. 사람은요 똑같아요. 나이가 많으나 적거나 그게 그렇죠. 남녀노소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 제가 볼 때 사람은 똑같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반면교사 상황을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보면 영끌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 지금 불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난리 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사야 된다고. 당장이라도 예. 빚내서 집 사라. 네, 그런 얘기를 이런 많이 얘기 하더라고요. 들잖아요. 그리고 막 대출 네. 규제한다. 그러니까 빨리 대출 받아라. 그렇죠. 스트레스. 대출 해줄 예. 때 집을 사는 게 미덕이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 해줄 때 집 예. 사는 게 미덕.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 이제 과거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음, 예전에는 계속 성장하고 주택 보급률도 사실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재반 여건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의 그 지탱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재반이 다르다고요. 음. 그래서 과거는 사실은 막 빚내서 집 사서 네. 3, 4년간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 보유하면 오른다.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 근데 올라. 이런 지금은요 얘기. 다를 수가 있다고요. 음.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아,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더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유의를 해야 된다. 심리로 네. 크게 변화하는 시장은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아, 유의해야 된다. 네. 근데 2035년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유국의 꿈, 동해 유전이 터지면 경제가 좋아졌어. 아니 그것도 2035년도에 아, 너무 먼 얘기인가요, 이것도? 아니 먼 얘기뿐만 아니라 2035년도에 지금 네. IEA 발표에 의하면 네. 오일에서 지금 수영할 판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예. 물론 장기에 대한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긴 전망은 사실 자산 시장을 판단하고 전망할 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시장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아, 그래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국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기는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거다.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 얘기지. 뭐 한 번이 유사하다는 얘기는 있겠지만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리면은 계속 몇 차례 내년까지 쭉 내려갈 거고, 변동금리 많이 빌린다고 하셨지만은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낮출 거고, 그럼 딱 집 사기 좋은 때 아니냐? 지금 빚내서 집 사기 좋은 때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금리 빚내서 영향. 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금리 인하를 저희가 집값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긴 한데 네.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자산 시장의 패턴이 유사하게 바뀔 수 있다. 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요. 집값이 빠질 때 주택담보대출이 7%대에서 3%대로 하락해요. 오. 금리가 인하되는데 집값이 왜 빠졌을까요? 봤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의 영향이 이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일으켜서 높은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충분한 수요가 없으면
쉽게 말해서 아무리 금리를 낮춰줘도 아하. 수요가 증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상황도 금리에 이제 반영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금리를 왜 낮출까요? 사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뭐 실업자 수 증가하고 요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실업자 수 증가하면 주식시장이 올라요. 실업자 수 증가하면 경기가 식어서 금리 인하한다고? 네. 아. 근데 만약 실업자 수가 더 증가하고 경기가 위축된다면 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도? 내려도 좀 반응 안 하겠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금리의 인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제반적으로 왜 금리를 내리는가를 네. 보셔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또 또 한 가지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2019년 이후로 자산 시장과 금리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죠? 금리를 내려서 자산 시장이 폭등했고 맞아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산 시장이 네. 내려온 것처럼 마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근데 그 금리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금리와 인하와 상승이 아니고요. 금리의 인하 폭과 상승 폭이 컸기 때문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내렸거든요. 금리를.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상승폭이 가팔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민감도가 커진 거예요. 근데 향후에 과거처럼 그렇게 금리를 크게 낮추거나 네. 크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거시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자산 시장에 미치는 강도, 네. 즉 상관관계가 낮아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폭이 크지 않는다면 진폭.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금리와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상관관계가 컸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되겠지. 그거는 방향성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진폭이 컸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껏해야 뭐 0.05% 포인트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선수들은 자 이게 기대감이 있을 때 금리 인하한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또 자산 시장에 모여들 때 팔고 떠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네. 그럼 자산 시장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네. 선반영됐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사실은요. 이게 예. 왜냐하면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매크로 즉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 네. 금리 이런 관심이 컸어요. 맞아요. 그 전에는요 별로 관심 없었다고요. 왜요?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었는데 왜 금리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이름까지 사람이 외워요. 심지어 위원들 이름도 외워요. FOMC 그 발표를 생중계 보신 분도 있고 막 과거엔 그러지 않았다. 예. 제가 증권사에 그 애널리스트로 오래 일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요 이코노미스트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변동요인이 아니었거든. 야, 그것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도 지금에 와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시장을 예. 움직이는 건 뭐냐면 변동폭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아니고. 폭을 봐야 된다. 그래서 변동폭이 적어지면 영향력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너무 과장돼 있다. 조금 바뀔 건데 네. 마치 옛날처럼 크게 바꿀 거라는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자산 시장을 크게 출렁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 네. 이거 폭에 대한 얘기는 네, 저도 지금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냥 일반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기니까 지금 자산 시장이 올라갈 거야, 출렁일 거야. 지금 다들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그게 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이 크지 그쵸. 않을까 합니까? 그래서 항상 더 이게 빠질 수 있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네. 흥미로운 지점인데 네. 지금 보면은 뭐 우리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한국은행을 좀 압박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유럽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눈치 안 보고 미국 눈치 안 보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아니 그냥 동결만 하지 말고 좀 이 정도에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떻습니까?
전 우리나라가 속도가 빠르긴 좀 어렵지 않느냐. 일단 미국과 비교해서 뭐 기준금리 차가 훨씬 네. 낮은 수준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릴 수 있는 폭이 적은 거예요. 미국은 기준금리가 5% 이상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폭이 큰 거죠. 근데 우리는 네. 3%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릴 수 있는 폭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을 사용하기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하. 근데 그동안 그래서 한국의 통화 정책이 잘못 네. 설계됐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오를 때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제가 평가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력을 줄여왔다. 그건 또 정부의 입김일 수도 있어요. 정부가 금리 막 이렇게 압박을 못 올리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통화 정책의 여력도 크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가 트랩에 지금 빠져 있다. 통화 정책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은 아예 쓰지 않고 있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경제 정책 자체를 하나는 못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 결국 힘든 거는 우리 서민들 아닙니까? 중산층 서민들. 그렇죠. 이렇게 자영업자들. 되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 지금 연체율 증가했고 폐업자 수가 지금 예. 100만 명을 돌파하게 한다는 얘기가 막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91만 명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용자 중에서 20% 이상이 자영업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거기에서 위축되면 실업자도 증가할 테고 네. 우리나라 GDP에서 내수 경제가 차지하는 게 50% 이상이에요. 내수 소비가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수출 경제야 수출만 잘 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탱할 수 있는 건 사실 내수 소비가 중요했다고요. 그리고 내수 소비를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수에서 혁신이 일어나요. 내수에서 혁신이라. 무슨 얘기냐면 네. 이렇게 새로 신생하는 기업들이 외국 가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바로 신생 기업들이 한국에서 테스트하고 네. 한국에서 그 기술이나 사업을 해보고 아 이거 되겠다 싶으면 외국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수 시장은요 일종의 기업들을 좋은 기업들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내수 경제가 무너지면요 어떤 좋은 수출 기업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이 최근 20-30년간 네. 계속 경기가 안 좋고 잃어버린 20-30년으로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계속 성장해 왔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기업들 중에서 엄청나게 큰 글로벌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유니클로예요. 아, 유니콜. 예. 유니클로가 엄청난 글로벌 회사가 예. 됐다고요. 근데 유니클로가 왜 그렇게 글로벌 회사로 성장했느냐? 내수 시장이 안정적으로 받쳐줬기 때문이에요. 내수에서 계속 옷 사주고 양복점이었다고요, 유니클로가. 그래요. 그런데 내수가 계속 안정적으로 받쳐주니까 그런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바탕이 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일본의 내수 시장이 좋았냐면 가게가요 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쓸 돈이 있었군요. 그렇죠. 단가의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세들이 계속 소비를 지탱해 줬습니다. 사실은 어떤 나라고요. 부동산 예. 가격이 20년 빠지면요. 어떤 나라고 다 망해요. 그렇죠. 자산이 그렇게 무너지면은 버틸 수가 일본은 없죠.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안정적인 내수 소비에 있었고 가게가 빚을 일으켜서 무리하게 그 변곡점에서 네. 무리하게 집을 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금 가게가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주고 있어요. 영끌하고 있으니까 영.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향후로 그게 대출 금리가 낮든 어쨌든 네. 대부분 빚 갚는데 돈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쓸 돈이 없죠. 그럼 쓸 돈이 없었는데 네. 내수 경제가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그렇네. 그럼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살아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 또 좋은 수출 기업도 나올 수가 없고. 그렇죠. 아, 이게 연결이 다 되고 있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 내수 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가게들이 이렇게 무리해서 빚내서 집 사라는 걸 사실은 막아야 된다. 하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런데 그럼요. 지금 빨리 빚을 내서 집 사라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규제를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너무 조급해서 집을 사게 되는 요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렇죠. 무주택자한테 정부 정책이? 가장 좋은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빚을 내주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매년 50만 원, 60만 원 대출 이자 깎아주는 게 그게 맞는 정책입니까? 집값을 안정시켜서 1억 싸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 모여갖고 도대체 몇 년 모아 1억입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부 정책 자체가 방향 자체가 네. 지금 빈 더 내줄게. 그리고 뭐 특별한 또 대출 상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생아 나면 대출해 줄게. 아니요. 그럼 신생아 부부들이 예. 지금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인가를 고민을 먼저 해보시라. 그렇네. 대출을 해주지 마시고. 그렇네. 그런데 신생아 신혼부부들은 네. 저기야 그 대출 싸게 해준대. 빨리 대출 네. 받아서 집 사야 돼. 지금 가격이 적정한 거에 대한 고민도 없이 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야, 이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죠. 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예.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모셔가지고 이어서 네. 정부 정책이 얼마나 또 중요하고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더 뜨거워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발언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대표 만나서 부동산 시장 금리 상황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